그 촛불로 집거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정권이 끝난다면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정부의 그 비대면 그 방침에 따라서 그 역사 전문 기자인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의 오종원 기자가 풀기자 타임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대신 이제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 오종홍 기자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았을 때, 기자 입장으로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역사학 분야에서도 정말 심각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서,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금서 무슨 뭐 불온서적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하고 거의 막 같은, 그리고 또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이렇게 다 검열해서 이건 식민 통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 이건 출판 불가다,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경 박사님께 오늘 별도로 이제 책을 하나 내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목이 고구려와 위만 조선의 경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역적 이런 말을 하시면서 역사 적폐를 청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신 그런 배경이나 어떤 개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방법 정도 이런 거 좀 이제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2019년에 낸 책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출판한 독립운동가가 바라본 한국 고대사의 책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가 역사 적폐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또 역사 적폐를 역적이란 개념으로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역사 적폐는 한국 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 역대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시도였던 노무현 정부가 있었는데 참으로 민주적이고 정말 국민들의 의사를 올바로 수렴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정부인데 노무현 아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아주 힘들게 돼서 결국 돌아가신 이유는 역사 청산을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역사 청산을 한국에서 주장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노무현 대통령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 청산을 주장하면 뭐 한가람 역사 문화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청산, 역사 적폐 청산을 주장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탄압과 압력이 들어옵니다. 한국 사회에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역사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반증이겠죠. 이제 사실은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모두 알 겁니다. 특히 고대사를 연구한 연구자들은 거의 알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죠.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 평양 지역에 있었다. 이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게 불가능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자조선이라는 게 한반도에 있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주나라가 이 상이란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이제 중국의 요즘 단대사 연구에 의하면 서기전 1046년이라 그랬는데 1046년에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자 상해에 있던 기자가 한반도로 왔다. 그래서 여기서 평양 지역에 기자조선을 세웠다. 이거는 역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서기전 108년에 유만이 평양 일대
유만조선을 세웠다. 이거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학으로 문헌과 유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만조선은 한반도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 한사군 중에 낙랑군은 평양에 서기전 108년 평양에 성립되지 않았다. 서기전 108년은 유만조선이 멸망하면서 평양 지역에 낙랑군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기존의 역사학에서도 기존의 아직 국사 교과서에서조차 유만조선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고 거기에 그것이 멸망한 다음에 거기에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설치됐다는 식의 서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직도 그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학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토론해서 유만조선과 낙랑군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학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입니다. 조선시대의 4대 사관에서 유만조선과 한사군을 평양 지역에 위치시켰고 일본이 그 일제 식민사관이 유만조선과 한사군을 지금의 평양에다 위치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시대에 또 일제시대에 유만조선과 한사군을 지금의 평양에 위치시켰는가? 저는 그것을 저 2019년의 책에 도표까지 그려서 제시했습니다. 제 책에서 그것을 왜 그러면 이런 역사관이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도표까지 그려서 제시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표를 그려서 제시했는데 뭐 저기 화면 잘 안 보시겠죠?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조선시대에 유만조선과 한사군을 지금의 평양에 위치시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선시대의 그 사대적인 유학자들은 기자조선이 기자조선이 지금의 평양 일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자조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자조선의 그 문명의 개화를 받은 우리 소중하로서의 조선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조선시대의 4대 사관에서는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에 낙랑이 지금의 평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는 왜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 낙랑이 지금의 평양에 있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 논리거든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해서 식민지로, 영구의 식민지로 만들 때 그렇게 일본의 책에는 그렇게 씁니다. 일본의 식민사관의 책에는 어떻게 조선사를 쓰기 시작하냐면 너희들 기자조선 제쳐적으로 해도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에 낙랑을 봐라. 유만조선이 서기전 194년에 지금의 평양에 유만조선을 만들어서 그것이 서기전 108년에 한의 무제에게 멸망되면서 거기에 한사군을 만들었다. 낙랑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본 학자의 그 역사 서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역사 이래 유사 이래 한 번도 독립된 적이 없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충분한 그 식민지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역사는 식민지 역사다. 그런 일제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에 낙랑군이 평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해방 이후에 지금에 와서도 한사군과 낙랑군 중에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에 낙랑을 지금의 평양에 위치시켜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런 그 유만조선과 한사군 중의 낙랑을 지금의 평양에 위치시켜야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지배 집단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배 이데올로기의 문제지 이게 학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지배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 그들을 역사적폐라고 그러고 줄여서 역적이라고 아주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꼭 청산해야 될 이런 세로 규정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제는 학술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구해 봤는데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역사의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학술적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 역적 청산을 통해서 역사 적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좀 바꿔갈 수 있다. 역사 적폐 청산이 한국 사회의 역사학의 일부 서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낙랑군 문제, 한사군 문제,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문제를 이것을 역적 청산을 통해서 바꿔나가면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런 그 잘못된 왜곡된 역사 논리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 그들은 거의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이거든요. 이 잘못된 이 지배 세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변혁에 가까운 이런 시도다. 이런 변혁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 올바른 나라, 올바른 국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역적 청산 놔두고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역적이라는 이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김병기 박사님께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민사관을 만든 원조들 이병도 씨나 신석호 씨 이런 분들이 핵심인데 혹시 우리가 이제 친일 청산하는 과정을 조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명단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병도 이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친일 인명사전이 있고 또 하나는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나오는 명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족문제연구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병도나 신석호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 인명사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친일 행위자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이능화라고 하는 민속학자를 친일자로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글쎄요,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속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관련했던 진상규명위원회에 관련됐던 인물과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기에 얘기하는 이병도, 신석호 이런 분들의 관계를 규명해 보면 금방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실명까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임종권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권 박사님께서는 실증주의 사학과 어떤 랑케 사학과 그다음에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사학을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일본 제국주의도 세계 다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가장 내세운 게 보편성이다. 보편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개별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일도 보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사 이런 역사를 자기네 지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도 이제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일본 제국의 하나의 지방의 역사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왜곡을 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일단은 연구자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보편성이라는 말은 요즘에 이제 전 지구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과거와 달리 각 민족 국가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제는 인류라고 하는 공통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이란 말은 상당히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근데 사실은 이 보편이라는 이 개념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 역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나라가 약소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역사의 보편성이에요. 사실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서구의 제국주의가 한참 확산되고 또 그 제국주의 이념이 굉장히 그 고조됐을 때에 유럽은 이제 각 아프리카, 뭐 남미, 아시아 등등 지구촌 곳곳에 식민지화 정책을 펴죠. 이때의 제국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수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서 개화시킨다는 게 기본 목표예요. 이것이 이제 식민주의 사상과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 식민지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제국주의적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역사 개념입니다. 즉 말하자면 강한 민족이 약소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역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배받는 민족의 역사가 오히려 지배를 하는 민족보다 더 찬란한 역사 문화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제국주의 이념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배하고자 하는, 식민지화하고자 하는 그런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 대상이 되는 약소 국가의 역사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식민지 정상화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식민지 사학입니다. 따라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민족의 개별사로 보는 곳을 민족의 각 개별적인 것인데, 그것을 하나 인류라고 하는 통합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가장 우수한 강대국 입장에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족 간의 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우수한 민족과 열등한 민족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민족을 개별적으로 보는 특수한 것인데, 그것을 인류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역사 연구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역사의 민족사라고 하는 것은 각 개별적인 거예요. 또 민족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수주의로 흐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반대 입장, 즉 역사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족의 역사는 다 개별적이고 특수해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보편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지배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소될 수밖에,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민족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국수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는 민족주의와 거기에 인류라고 하는 보편성, 적자 생존의 논리에 따른 제국주의적 논리인 보편성과 결합된 것이 바로 국수주의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하는 것은 상당히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지배해오는 게 아니에요. 민족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민족주의 역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주의 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제국주의, 즉 식민지 사관과의 기초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개념에 이해하지 못한, 또 그런 것을 아직 우리가 그 실증주의라는 사학이 한국에서 적용되어 있는 실증주의 사학이 얼마 난케의 본질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해 둔 실증주의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민족 역사를 보편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은 곧 국수주의고 그게 바로 곧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사 연구하는 자들도 이런 역사의 개념을 제대로 좀 알았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국 이제 오늘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댓글을 보면 너무나 그 눈물겨울 정도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마음으로 알아듣는다 이런 댓글도 많이 오고, 또 나한테 지금 10만 원이 있는데, 아니 만 원이 있는데 은행에 10만 원 있으면 바로 지원하고 싶다. 또 뭐 희망도서 이런 거 좀 신청해 달라. 하여튼 그 우리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그 어떤 민족 어떤 정신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그 생방송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게 다시 편집해서 다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식민사학이 청산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병도 씨가
저 김창룡에 대한 그 이 비문을 썼어요. 근데 김창룡이 누구냐면 나중에 그 백범 암살범 안루이가 그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백범을 암살한 것은 이제 김창룡의 지시에 그 당시 이제 헌병사령관이었던 김창룡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마지막 참회에 말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병도 씨가 김창룡 묘지명에 뭐라고 써놨냐면 오열 그 간첩들 2만 5천 명을 죽여가지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종찬 원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이제 여순 사건 때 그 공산당으로 몰려서 이제 죽은 장교들 중에 나중에 그 총살 당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고 죽은 광복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이 김창룡이 일제 헌병 5장 출신인데 일제 헌병 5장 출신이 무수히 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그 죽인 걸 갖다가 오열 2만 5천 명을 죽이는 아주 그 청산한 큰 공을 세웠다라고 말한 이병도 씨의 역사관에서 우리가 그 이병도 씨란 사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 신석호의 역사관이 현재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그 구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까 임창경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이제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 토론하자라고 하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정권이 끝난다면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록 늦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그 역사적 청산에 나서서 그 추운 날 촛불을 들었던 많은 그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교육부에서 출간 금지한 4종의 그 연구소를 출간 강행하는 그 기자회견 및 그 시청자 그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